광운대학교 모의논술 1번 예시답 아냐. 야, 순서를 좀 바꿔서 있잖아. 기억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법이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이걸 나는 이제 제시문 나부터 시작했어. 어차피 나가 기준이 돼야 하고 개념 설정이 돼야 되니까. 일단 나에서 국가에 대한 상반된 시민적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 앞에 선 사람이 홉스야. 홉스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민, 정치사회의 권리를 가진 시민, 이 시민과 국가 사이의 계약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시민은 모든 권한, 모든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는 것이다. 예외 없이. 국가는 그 권리를 양도받았기 때문에 국가적 책임, 즉 법과 질서에 따라서 그 시민을 자연 상태에서 위험한 상태이지. 자연 상태라는 건 이 맹수가 막 들끓는 그런 상태라면 거기서 시민의 권리, 생명, 신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런 국가의 의무를 시행시킬 전제로 자신의 권리를 전적으로 모두 양도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위에서 아까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기억에서 말한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모두 양도한 이상 따를 수밖에 없는 거다. 그게 홉스의 생각이란 말이야. 이 개념이야. 그 다음에 요거에 반대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을 때 뭐냐면 그거에 동의한 이상 정의의 유무는 관계없어. 무조건 순응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홉스의 생각이다. 시민의 권리의 전적인 양도, 여기는 기본권, 모든 권리의 양도를 의미하는 거다. 그럼 무조건 순응하고 따라야 한다. 하지만 반면에 로크는 일정 부분 홉스에 관련된 내용과 공통점을 갖고 있어. 그게 뭐냐면 계약이라는 거야, 계약. 근데 홉스하고 다르게 로크는 거의 그 자연 상태의 어떤 위험하고 불안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민이 누구한테 국가에게 권리를 양도했긴 하지만 이 권리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한정적으로 계약한 것이다. 맡긴 것이다. 그러니까 권리의 침해 정도 여기에 제한을 가한 게 로크란 말이야. 우리가 비록 너한테 우리를 보호해줘, 내 권리를 보호해줘, 재산을 보호해줘, 생명을 보호해줘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권리의 일부라는 거야. 모든 권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국가가 사회 계약을 위반했어. 이거는 전제가 불법이고 부정의한 거란 말이야. 네. 그것까지 따를 필요는 있는가 없는가?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게 로크의 생각이란 말이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민이 국가가 사회 계약, 즉 여기서는 정당하지 못한 정책과 일방적인 강요, 이런 불법하고 부정의한 것들에 대해서 대항한 권리는 이 권리마저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한 게 로크야. 전적으로 다르지. 자, 그럼 본래 질문을 가볼까? 정의롭지 못한, 이게 전제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없다면 법이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야죠. 홉스건 로크건 따라야죠. 하지만 제한적인 권리에 대해서까지 모든 걸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로크 입장에서는 앞에 전제가 정의롭지 못한 이게 나오는 순간 저항해야 된다, 대항해야 된다, 시민불복종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기억의 시민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법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자, 먼저 다에 나온 주인공부터 생각해볼까? 자, 다의 주인공은 뭐라 했냐면 적법 절차에 따른 철거 공지에 대해서 항의를 해도 소용없다. 이거 왜냐면 이건 그 일종의 국가 공권력이잖아, 그지? 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주인공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적법 절차에 따른 민주적 절차 혹은 법적 절차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거야. 이 전제는 뭐냐면 주인공에게 개인적인 권리의 침해나 개인적인 손해가 나더라도 라는 게 빠졌지, 여기는 지금. 그래도 적법 절차에 대항하는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시민의 행동이다 라는 생각에서 정당성을 인식한 거지.
그 정당성이 바로 뭐냐? 여기서 말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철거 공지. 그리고 항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부당하다.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의 그 입장에서 본다면 따라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그게 누구야? 소크라테스겠지, 그치?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 자, 그래서 비록 개인적으로 불의 혹은 불이익 혹은 받아들이기 정말 논리적으로 힘든 어떤 그런 인식이나 어떤 강요, 이것까지도 감내해야 되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입장이니까 소크라테스하고 같은 입장이 다의 주인공이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인 영혼은, 그럼 얘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지, 그지? 사회적 약자로서의 영혼은 뒤에 나오는 민주주의 한계란 말이야. 적법 절차? 뭐 그거 인정할 수 있어. 하지만 사회적 약자라는 일종의 핸디캡이지, 그지? 네. 일종의 배려나 아니면은 우선적인 고려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전에 배웠던 정의란 무엇인가 말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존 롤스잖아. 존 롤스. 이게 정의롭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영호의 입장은 존 롤스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 뭐 가난한 사람, 그 신체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뭐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 우선적 고려가 오히려 정의롭다고 판단한 거지. 그러면 그런 배려와 우선적 고려가 없는, 아무리 적법하다고 하는 정책이나 절차도 정의롭지 못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잖아. 그런 전제로 한다면 이런 것들이 얘기지. 철거민에 대한 이주대책, 이게 뭐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내용이야. 이런 부분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또 공권력이라는 힘의 논리로 강요하는 거, 이거는 부당한 거죠. 부당하다면 저항해야죠. 아까 로크가 그랬는데 부당하다, 저항해야 된다. 이런 권리의 침해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공권력을 가지고 어떤 그 행위를 할 때, 행정행위를 할 때 인정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인정행위가 나의 어떤 지금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그 다음에 현실적 상황과 관련해서 배려하고 우선적으로 고려될 부분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안 된다면 그것은 부정의한 것이다. 부정의는 부당한 것이다. 부당하다는 건 불복종, 저항이 오히려 정의로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자, 이는 법보다 정의가 우선돼야 되며, 그럼 법은 정당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정의로우냐 안 정의로우냐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된다. 이건 뭐 윤리적인 문제가 되네, 그지? 윤리적이고 사회적 문제로 보는 거야. 법은 법률적 문제지만, 자, 불이한 법을 막아야 한다. 이게 시민의 불복종이고, 이것은 소로의 관점과 일치하는 맥락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각각 뭐 예를 들면 로크 입장에서 영호는 정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불법적으로 뭐 예를 들면 그 적법 절차에 의한 행정 처분이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고 거부하고, 이게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위에서 말한 로크의 생각이고, 그것과 또 동일선상에 있는 게 소로의 관점이다. 하지만 아무리 부정의하더라도 적법이잖아. 우리가 그걸 맡겼잖아.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권한을 줬잖아. 그렇다면 부정의하건 억압이건 탄압이건 일방적 강제건 간에 따라야 한다. 그게 바로 홉스고 소크라테스다. 자, 그러면 나에서 이 민주주의 한계를 제시했는데 뭐냐면, 라에서 지적한 민주주의 한계는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를 말하는 거야. 대의제 민주주의는 우리가 민주주의 그러면 다수결, 다수의 입장을 반영하는 게 다수결이잖아. 그럼 소수의 입장은 완전히 철저하게 무시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당원적 민주주의에서는 소수의 입장도 정책에 그래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거야.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이 소외되는데 이 시민들은 영호 같은 사회적 약자, 소수를 말하는 거야. 소수와 사회적 약자의 의사가
소외되고 시민들의 의사는 왜곡된 정책 결정으로 이어져. 그럼 이건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 의사, 시민의 의사가 정책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잖아.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절충하고 통합하고 갈등을 봉합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민주주의라며. 근데 왜 정책 결정은 마지막에 내용을 보니까 우리 얘기는 다 빠져버렸네? 이거 문제가 있네? 야, 민주주의가 다 모든 일을 위해서 평등한 건 아니구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참여시키고 평등하게 하기 위한 게 민주주의인데 결론을 보니까 이렇게 소외되고 왜곡된 것이 나타난단 말이야. 이게 한계라는 얘기를 지적한 거야. 그러면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이어져 정치적 무관심, 정책적 무관심. 그러면 참여가 저하되고요. 그래서 결국 민주주의 후퇴로까지 이어진단 말이야. 이게 무슨 민주주의야 이렇게. 자, 그러면 마에서 우리는 이 해결책을 하버마스의 의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시민적 공론장에서 우리가 타운홀 미팅 뭐 이런 거 중요하잖아, 그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시민들 의견 직접 듣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타당한 규범하에서 이 전제야. 타당한 규범, 이게 부당하거나 부정하거나 절차를 어기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타당한 규범하에서 공공의 문제를 토론하고, 이게 공론장이죠. 그 다음에 상호이해 의사소통을 하고 합리성을 찾고요. 그걸 바탕으로 보편적 합의에 도달하는 담론의 윤리 과정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하버마스의 민주주의 한계에 대한 극복이다. 자, 이렇게 되면 이 공론장에서 다양한 의견, 다양한 사람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합리적인 어떤 결과나 결론을 내리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면 앞에서 말했던 왜곡되고 소외된 그 문제가 해소가 되겠지. 완벽하진 않더라도. 네. 이 같은 자발적 시민의 참여 그리고 정책의 적극적 반영의 결과는 갈등. 이 갈등이 뭐라 했어? 뭐 소외시키고 뭐 나중에는 정치에 대한 혐오, 정치의 후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래도 가능한 게 아닐까라고 하버마스의 그 민주주의 한계에 대한 극복 이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 게 마제심이라고. 그러니까 민주주의 한계는 분명히 있고 사람에 따라서 민주주의 한계는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거대 자본이 여론을 조작하고 그 다음에 거대 언론이 혹은 편파적인 언론이 여론을 이상한 쪽으로 이끌고 이런 것도 민주주의 한계야. 근데 여기서 지금 내가 지금 그 한정적으로 얘기하는 민주주의의 한계는 시민들의 의견과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는 그 과정이나 결과가 다수를 위한다고 했는데 다수를 위하다 보니까 소수의 소외가 나오잖아. 그 부분의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내가 여기다 정리를 한 거야. 만약에 이거를 분량이 늘어나거나 혹은 앞에 분량이 좀 짧으면 그 지금 얘기했던 거대 자본이 정책에 대해서 그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언론이 의도적으로 어떤 여론을 형성하는 거, 여론을 왜곡시키는 거 이런 부분도 해결책으로 제시할 때 이런 거 봐봐. 이거 결국은 투명성이잖아. 네.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거든. 그러면 지금 하버마스가 얘기한 대로 이거 오픈해야 되는 거, 오픈. 모두 다 참여하고 모두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고 합리적 결과를 찾으면서 마지막 그게 정책에 반영되고 다시 그 정책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효과도 보고 그래서 다시 수정하고 이 과정이 민주주의의 한계, 여기서 말하는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시 답안을 토대로 해서 그 각자의 어떤 표현이나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패턴, 제시 논제에서 요구하는 패턴 흐름대로 싹 가면 돼.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써놓은 것 중에 다른 건 뭐냐면 기업부터 보통 시작하는데 나는 나제시문의 그 시민의 상반된 권리 제한 침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규정하고 기억으로 다시 가서 소크라테스하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나의 문제, 마의 해결책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고. 그거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이게 기억이 나왔다고 해서 틀린 거고 나가 나와서 틀린 거고 그런 거 아니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효과적인 전달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구성을 좀 짜도록 해. 알았지? 네.